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건 남 욕하는 문화가 너무 고착돼 있어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를 모르는 게 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욕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얼른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산책을 나가셔서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고민이나 우울증이 해결이 되세요.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좋은 형, 좋은 누나들이 있었어요. 맞아,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너무 잘 받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동네 문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존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어렸을 때 그 존재들 덕분에 컸거든요, 진짜. 그 누나들 덕분에, 그 형들 덕분에.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 자라날 때는 마을이 전체가 하나의 아이를 다 기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정말 개개인화가 분리가 되면서 정말 좁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었을 때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가 없고 자기가 사는 게 우선이고 다른 사람 볼 그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어느 곳에서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그 시점이 좀 관점이 좀 재밌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문화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강연자분은 그 인플루엔자 했었던 데 있잖아요. 있었죠. 있었죠. 한번 장난 아니었죠. 그때. 네. 그거 말고 또 이제 언제지? 메르스 때였나? 메르스 때 진짜 대박이었죠. 근데 메르스 때 결국에는 죽은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냥 독감이었죠. 그랬는데 원래는 병문안 문화가 있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맞아요. 병문안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독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병문안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단절이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논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만나고 외부에서 만나고 내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불가침 영역처럼 된 그 상황.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마을 문화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다른 이제 문화적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 강연자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또 뭔가 더 많이 느끼는 게 애들이 저도 지금 중학교 애들이 이제 나가서 출강하고 있지만 그냥 연차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연차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만 거의 주로 보거든요. 애들이 바뀌어요. 아 진짜? 애들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아 진짜? 자기 얘기들 한다고 바빠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들 이제 선생님 바라보면 어쨌든 간에 나보다 어른이고 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니까 잘 들어야지 그래도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는데 조용히는 해야죠. 조용히 해야지 하는데 애들의 요즘 학생들의 조용함이 그 두려움의 조용함이 아니고 내가 왜 굳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약간 그런 조용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문장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랑 좀 달라서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밀착됐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근데 그만큼 어른들도 사실 문제가 있겠죠. 애들뿐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저는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애들은 정말 그냥 어른들의 거울인 거예요. 저희들 문화에 어른들의 문화에.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표현을 할 때 정말 얇은 비닐 같다고 뒤에가 다 비치는 그런 비닐 같은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요즘에 좀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비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정문화나 그렇게 삭막한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게 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게요. 옛날에 그 뭔가 그런 게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바뀌면서 네.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변한다고. 근데 지금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네. 낭만이라기보다는 네. 낭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나온 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이제 세대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제 세대 때는 이제 중걸님도 네.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낭만 세대였죠. 네. 낭만 세대 낭만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그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좀 더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물이 이렇게 하고 싹싹싹싹 변한다는 게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1학년, 2학년, 3학년도 각 턴마다 바뀌는 게 1학년 때 말썽인 애들이 들어오면 다음 연도엔 좀 순한 애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연도 때는 좀 말썽인 애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그 카페에서도 네. 제가 봤을 때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겠다. 네, 선생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선생님 많이 오세요. 그때 궁금한 게 진짜 연예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종종 오죠. 종종 오죠. 네, 뭐 가수나 배우나 모델분들은 많이 오시고.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건 남 욕하는 문화가 너무 고착돼 있어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를 모르는 게 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일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인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지 일을 못하는 거는 왜 그러지? 라고 사실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뒤에서 그러니까 그게 욕이라기보다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뒤에 이제 사람들이 욕한다라고 하는 건 걔 인성이 이상해 아니면 걔 성격이 이상해 뭐 이런 유인데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사실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저는 일이든 인성이든 그 사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없을 때 우선 안 하는 게 우선 기본에 깔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맞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못 넘어가겠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는 그냥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얘는 맞아. 일을 너무 못하니까는 미안하다. 너는 일을 그냥 자르겠다 정도의 사람이면은 당연히 욕해야죠. 욕이 어떻게 얘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는데 미치겠는데. 근데 그렇게 심한 거는 당연히 욕을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자잘한 것들 당연히 얘랑 관계를 끊진 않을 거지만은 얘의 그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욕을 안 하면 사실 대화가 잘 안 돌아갈 정도로 그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애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일본 사람들은 남 욕하면 그 사람 왕따 된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모르는 얘기였는데 일본에서 20년을 있어도 근데 생각해보면 하긴 분명히 일본에서는 그렇게 남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쩌다간 있어.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얘가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있네.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아마 어울리는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걸 아마 왕따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이 문화는 진짜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친구네 동네 가면은 옆집 근처 가게들 인사 다니느라고 정신없어. 가다 보면 아는 사람, 가다 보면 친구네 가게, 가다 보면 또 친구의 또 자식의 또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너무 느껴져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도 일본에 살면 난 무조건 이 동네 살아야지.
그 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예.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요. 얘가 내 뒤에서 막 앞에서 막 친한 척하다 뒤에서 내 욕을 하진 않는, 그게 얼마나 그게 슬픈 거예요. 정말 뭔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게 없다는 거.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얘기할 거라는 거를 알고서 정말 날 깔아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는 마음에 그런 말이 나온 거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이제 아니까 그렇게까지 성실. 모든 만화가는 위대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실하고 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 이게 모든 게 다 만들어져서 사실 이제는 나는 평생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고, 뭘 도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배생다 하면서 유튜브, 저 그림 유튜브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너무 안정이 됐으니까, 배생다 뭐 10년 넘게 했고, 이제 저 그림은 20년 동안 그렸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 꿈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제가 이 까치울, 이 부천 이 동네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부천에 제가 유일하게 불만인 게 도서관은 너무 많아. 근데 미술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미술관을 내가 만들자. 신생공간처럼요? 카페를 미술관용 카페를 만들자. 그래서 벽에 그림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20년 동안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하면은 10년 뒤에 이 부천은 정말 서울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싸거든요. 싸다고요? 네, 터무니없이 싸요 정말. 여기 차로 10분이면 목동인데 집값이 5배 차이 나요. 맞아, 이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서울에서 밀려서 네. 오는 마지막 보루. 네, 서울에서 실패하면 이혼하면은 부천 오고, 부천에서 실패하면 인천 간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이 그랬어, 정치인이.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만 하면은, 대출의 힘을 좀만 얻으면은 한 3층짜리 건물은 짓는 게 막 서울 같은 데는 뭐 로또 되지 않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천 같은 데는 그렇게 불가능한, 서울에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 싸니까 건물을 짓는 게 3층짜리 건물이서 10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팔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3층짜리 건물을 짓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미술관 겸 카페, 그래서 반은 제 그림으로 하고 반은 이제 다른 작가분들 거,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거 이렇게 걸고, 젊은 작가분들 전시할 데가 없잖아, 그림을 어필할 데가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같이 걸고,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카페 제목도 이미 정했어요. 부천시가 안 만들어줘서 내가 만든 미술관. 부천 미술관. 너무 귀여워. 부천시가 만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만든 미술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림 구경하러 오신 분은 한 1,000원이나 2,000원 입장료를 내고, 아니면 차 마시는 분은 그냥 공짜고.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랑방 같이. 그래서 긴 테이블을 딱 2개 만들 거예요. 하나의 긴 테이블은 개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혼자 와서 혼자 그냥 시간 보내는 테이블이고, 또 하나의 긴 테이블은 거기다 팻말을 붙여. 여기는 대화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한테 누구나 편안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고 말을 걸 수가 있는 데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앉는 데라고.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동네 문화가 동네 사람들에게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곳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만나고 막 평상같이 놀고 막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그 오래된 장인 집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술집들에서 만나면서 너 여기서 저기서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매년 맞쓰리라고 축제를 해요. 동네 축제를. 그게 몇백 년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맨날 축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친해질 수 있겠냐고. 너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이 없잖아요. 전통이 있었죠. 사실 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문제야. 우리나라는 돈이 문제고 딴 거보다 제일. 거기는 이제 그 축제에 대한 소중함을 다 아니까 그 동네 상가 그 가게들이 다 돈을 대는 거예요. 그 이거 할 때 그래서 그날은 딱 가잖아. 그러면 음식과 술이 무제한 공짜예요. 맞들이 때는. 네, 축제 때 그냥 쫙 깔려 있어. 돈을 원래 내지 않나요? 그 상가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네. 맞을 때 쓰라고. 맞을 때 쓰라고. 네. 우리 동네니까. 우리 축제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참가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랑 다 같이 즐기고 그게 1년에 한 번. 네. 그리고 내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기꺼이 내고. 네. 그게 그냥 몇백 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축제를 할 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 무거운 그거를 들고 싶어가지고 안 다래요.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막 싸움 나요 진짜. 그걸 메고 싶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몇백 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든 걸 하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재밌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추억이라고 우리한테는. 그거를 매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네 그래서 일본에서 초등학생을 우리는 무조건 차로 피고 가잖아요. 문 데려다 주든가. 근데 일본에서는 혼자 전철 타고 보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아니 걱정되지 않냐고. 아니 뭐 얘가 무슨 일이 생겨 주위 사람들이 도와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정말 2, 3학년, 1, 2학년 되는 애들이 초등학교도 교복 입거든요. 거기는 교복 입고서 여자애가 혼자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 타고 혼자 가고 그게 너무 좀 신기한 광경이었던 거예요. 나 어렸을 때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얘가 곤란하면 무조건 주위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내가 막 길거리에서 막 이제 막 빗길에 엎어지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주거든. 정말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런 내가 일본에서 물론 일본 단점이 많죠. 한국도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많고. 근데 일본에 있는 장점인데 한국에 없잖아요. 그런 동네 문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카페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을 걸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디 사시냐? 나 그 5단지 산다. 나 3단지 산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면을 좀 틔워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 정도는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네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그런 이제 동네 사랑방 미술관 카페를 만들고 2층은 캠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3층은 내 개인 이제 집으로 만들어서 그게 제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제 목표가 됐어요. 뭔가 그때 네. 생채식 바이블 책의 맨 뒤에 나오는 네, 카페 그쵸, 모습이랑 그쵸. 유사하네요. 네. 그거를 제가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쓴 건 아니었지만은 결국 뭔가 그 은연중에 남아 있었나 봐요. 뭔가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아크릴까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 그림을 선전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고 사람들 오면 이제 그림 얘기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사람들이 유튜브 찍으면 또 신기할 거 아니에요. 또 그걸로 또 막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그 안에서 동네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또 동네 사람 또 오면은 나 이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시켜드리고 하면서 좀 누구나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카페에 오면은 내가 그 테이블에 앉으면은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말을 걸어도 되는 그래서 내 외로움이 좀 사라지는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좀 더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는 내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구나 더불어 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게 제 새로운 꿈이 됐어요 최근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신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네. 사람들이 있고 관계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이나 명예나 이런 거가 사실 저한테는 더 크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거를 이루는 그 단계들이 저는 더 중요해서 중요하죠.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뢰 기반의 뭔가 그것이 전부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뭔가 단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직 문화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나는 그래야 뭔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재밌더라고요.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 그런 동네에서 뭐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친구가 바로다 준다 그래서 이제 역까지 간다 그래서 같이 역까지 가자 근데 준거라 그 역까지 가면서 그 역 중간에 살고 있는 애한테 중거리 가니까 인사 한번 하고 가자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니까 지금 중거리 지금 간다고 알았어. 근데 애들 다 데리고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집 앞에서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가 뭐라고 그렇게 그 부부가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인사시켜주고. 그 문화를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해서 아,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결국은 BTS 짱이죠. 아, 나 BTS 너무 좋아. 지금 결국엔 옛날엔 일본 문화가 아시아 최고의 그 문화를 선도했었는데 80년대. 선진국이긴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선진국. 자, 근데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한국이 완전 똥이 됐어. 일본 영화 요즘 봐봐요. 그건 영화가 아니야. 무슨 대학생 동아리 모임이야. 옛날 70년대 일본 영화는 정말 좋았는데 할리우드랑 맞먹었어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랑 막 조지 루카스랑 야 우리 일본 영화 배우러 가자 그래서 견학 와가지고 막 7인의 사무라이 찍는 거 막 견학 가고 구경 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 그렇게 진짜 좋아했어요. 아 기가 막혔죠. 멋진 영화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막 러브레터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와 어쩜 이렇게 막 만들까 정말. 애니메이션 쪽이 안 그래도 애니메이션은 뭐 더 많이 그럼요. 네, 근데 옛날에는 애니메이션도 좋았고 영화도 좋았는데 이제는 영화 쪽 완전 뭐 일본 사람들조차도 그래. 제 친구들이나 제 너무 짜증난다고? 와 한국에서 흥행도 못한 재미도 없는 영화 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한국에서 그 정도면 진짜 망한 거라고 정말 재미없는 그런 영화 일본에서 이 정도면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한국 영화 너무 좋아요. 네. 이번에 1987이 또 개봉을 했대요. 한국 영화 개봉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 그래요? 영화 만든 게 너무 잘 만드니까. 되게 택시 운전사를 딱 보고 우리 스승님이 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택시 운전사를 딱 보고서 그 다음에 1987 내가 보라고 선생님 택시 운전사는 재미없다고 1987이라는 영화 나오니까 꼭 보시라니까 보신 거야. 보더니 그거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1987 안 봤어요? 아 언니 오늘 여기 자고 가. 언니 오늘 무슨 문서 쓸 때가 아니야. 나 문서 써. 택시 운전사에서 그 에피소드가 그 광주 사태가 더 자세하게 1987에서도 살짝 나오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대학가에서 틀어주는 내용이 야 거기서 틀어주는 내용이 택시 운전사 내용이지라고 딱 얘기를 해요. 스승님 그것까지 이미 파악하셨냐고. 대박이시라고.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진짜 아니 내가 이 악발이야. 조그만한 나라에서 악발이야. 어떻게 이런 좋은 작품들을 이런 좋은 아이돌들을 지금까지 이제 무슨 미술계나 일본이 잘하는 것 한국보다 더 많이 발전된 게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현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라.